이슈 토크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서 존폐 위기에 놓인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단 농어촌 지역만의 일은 아닌데요. 부산에서도 2020년 동구 금성중학교와 해운대구 운송중학교가 통폐합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부산 지역 학교 통폐합의 실태는 어떠하고 다른 대안은 없을지 오늘 이슈 토크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조 부산지부 조석현 정책실장, 참교육 학부모회 최진경 전 부산시 지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이 정부에서 소규모 학교들을 좀 통폐합하는 방안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뭐 추진 배경과 그다음 뭐 추진 과정에서의 어떤 기준 변화 뭐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조금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진의 배경을 보면 80년대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이 농촌 지역의 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많이 넘어오시게 되죠. 네. 그런 현상 속에서 농촌 지역은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또 반대로 도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학급의 학생 수가 늘어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또 이런 게 도시 안에서도 그 재개발이라든지 또는 뭐 신도시의 개발 뭐 이런 것과 함께 또 도시 속에서도 주변 지역과 그런 뭐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들 사이에서의 문제 속에서 이주가 발생하고 네. 그렇게 해서 또 도시 안에서도 소규모 학교들이 발생하는 좀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교육부와 정책 당국에서는 이제 통폐합을 유도하게 되죠. 왜냐하면 교육적인 이유도 있고 또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교육적으로는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이 지원받는 예산이 또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교육적인 혜택을 덜 받게 되는 것이죠. 이걸 이제 통합을 해서 큰 학교로 이제 유입을 시키면서 좀 교육적인 혜택들을 받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들이 있고요. 네. 경제적으로는 작은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아무래도 똑같이 들어가죠. 행정실 직원이라든지 교사의 수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통폐합을 유도함으로 해서 뭐 적은 학교에 집중하게 되고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목적들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그런 이제 목적 속에서 이제 4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됩니다. 8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98년까지 1단계, 99년도에는 아주 피크였습니다. 971개 학교가 한 해에만 통폐합이 됩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좀 이기로 잡는 경향이 있고요. 3단계, 4단계 거쳐서 2015년까지 추진이 되어 오는데 그 과정에서 기준들이나 추진 주체가 정부가 되었다가 또 시도교육청이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혼선을 겪습니다. 그리고 기준 또한 뭐 180명에서 100명, 60명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최근까지는 학급당 인원수가 60명으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 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실은 좀 그 농촌 지역과 도시 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적용해서 생기는 폐단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교육적인 측면에서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이뤄지는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요?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는 좀 서운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해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기존에 그 인구가 많을 때 지어진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설 유지비가 들어갈 것이고요. 네. 그로 인하여 필요 없는 돈이 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는 학교를 자기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아이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통폐합이 저희는 좀 반갑진 않습니다. 예, 일단 뭐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통폐합의 실제적인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뭐 학령 인구 감소 뭐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는 거, 뭐 학생 수만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구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고 지역적으로 개발이라는 이름 하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생기는 곳으로 학생들이 몰려있는 현상이 있죠. 네. 뭐 쏠림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한 부분은 비어있고 한 부분은 또 많이 채워져 있고 과밀해지고 그것이 또 통폐합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교육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른들의 경제 논리로 학교가 사라지고 통합되고 한 부분은 또 너무 과밀하고 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교육부의 방침은 이렇지만 부산시 교육청의 입장은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실제로 어떤가요? 2019년 올해 이제 2월에 들어서 네. 그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30개 학교에 대해서 이제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힙니다. 그 계획의 핵심을 보면 근거리에 있는 3개 학교를 하나로 통합을 하는 거죠. 거점형 학교라는 네. 이름으로 해서 육성을 하고 그 노후한 학교 시설을 개축한다거나 또 뭐 미래 학교 운영을 위해서 이제 예산을 그 거점 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선진적인 어떤 교육의 혜택을 그 학생들에게 또 골고루 좀 주고 싶어하는 목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까지 사실은 그 초등학교가 20곳 네. 그리고 중학교가 6곳, 이제 고등학교가 4곳 이렇게 이제 통폐합 대상인데요. 이 기준들을 보면은 이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40명 이하인 경우, 네. 그리고 고등학교는 300명 이하, 중고등학교는 그런 기준 속에서 이제 통폐합이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산의 소규모 학교가 2017년도에는 99곳이었다가 또 18년에는 103곳, 그리고 그 올해 119곳 이런 식으로 해마다 사실은 늘어나고 있고, 근데 이 학교들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면 다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겠지만 다행스럽게도 학교의 학부모님들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받아서 네. 원하는 곳을 중심으로 우선은 30곳을 추진하겠다 올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사실은 이게 통폐합이 되다 보면은 학교 이제 교직원들이나 뭐 행정실에서도 이 통폐합 절차에 따른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교육청에서도 특별하게 좀 실무 매뉴얼을 전국 최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폐지학교 실무 매뉴얼이라고 해서 이제 이것을 제작해서 그 매뉴얼대로 순차적으로 뭔가 좀 선생님들이 업무를 추진하면 학생들이 그 폐교 과정에서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하는 좀 그런 목적으로 제작을 했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학교가 통폐합되는 사례는 농어촌 지역에서만 많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요즘에는 뭐 대도시에서도 부산에서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는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나요? 이미 조석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가 정확한 것이고요. 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올해 통폐합이 되는 학교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네. 중학교가요. 그 중학교 통폐합으로 인하여 지역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네. 부산에서 이럴 정도면 뭐 도 단위에서는 당연히 더 그럴 것이고요. 네. 농촌 인구들이 감소가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도시 역시도 원도심이라는 곳, 그리고 강서 지역이 특히나 더 많이 통폐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원도심 지역에 더 네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일단 이에 따른 잡음도 좀 만만치 않게 당연히 나오리라고 보는데요. 네. 통폐합 대상이 되는 학부모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자기 학교가 없어지는 거 싫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리고 학교가 되게 가까운 곳이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 버스 안 타던 학생이 버스를 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불안해합니다. 걱정이 되겠죠. 예, 통폐합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심정적으로는 우리 아이 학교만은 없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아이들도 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려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통폐합 대상이 되는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특히 그 초등학교 시기는 사회적인 관계를 이제 배워나가고 형성되어가는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네. 교우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3, 4학년 시기에 또 전학을 한번 갔다가 교우 관계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실제로 네. 제가 담임을 하면서 겪어보기도 했었고요. 그런 우려들을 사실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이런 것들이 또 당연히 학업에도 영향을 안 준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네. 예. 그래서 그 실제 뭐 학부모님들은 덕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강서 지역에
한 2년여 정도 학부모님들과 동창회에서 이 폐교를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고요. 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그간의 여론을 이렇게 이제 좀 반영을 하면서 더 많은 지원을 오히려 그 자원을 투자해서 네. 최대한 또 유지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사실 이런 모습들 과정들도 있었죠. 예.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학교는 아니지만 다른 학교가 좀 폐교가 된다라는 네. 이야기 때문에 친구들이 전학을 간 사례가 여러 번 있었어요. 이제 네. 부모님이 모교를 지키기 위해서 전학을 가는 사례들을 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학교 학생 수도 줄고 또 예산 문제 때문에 소규모 학교는 좀 통폐합이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학교 수를 좀 줄여 나간다면은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뭐 일자리 때문에 이렇게 그 지역을 떠나는 경우들도 있고 그 지역의 인구가 줄다 보니까 또 학교까지 없애버리면 더 그 지역에 있을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학교가 한 지역의 어떤 문화의 거점 역할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농촌 지역과는 다르게 도시에서는 학교가 과연 그 지역의 어떤 거점, 문화적인 거점, 뭐 그런 역할을 과연 하는 곳인가 새로운 좀 질문을 하기도 하지만 네. 어쨌든 학교가 사라지면 학부모들은 자녀의 교육 문제 때문에 더더욱 고심을 하실 수밖에 없고 그럼 이게 이제 그 지역이 공동화되는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과연 그 통폐합만이 능사인가 답인가 하는 고민은 정말 교육적으로 사실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통폐합 위기를 좀 극복한 사례도 있다고 하던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통폐합 위기를 극복한 사례는 일단 동창회의 힘이 컸던 부분이 저희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그 지역이 저도 부산 사람이니까요. 원도심에 산다고 하지만 그 지역에 높은 좀 고지대인데요. 그 학교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은 다닐 수가 없는. 예. 그리고 동창회에서 적극적으로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나섰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과 학부모가 학생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 그리고 다행복 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도들, 학습적인 지도, 1:1 지원이 될 수 있다. 소규모 학교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준 곳이 저는 영도에 있는 신선초등학교가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주도의 경우에도 네. 조금 이제 다른 이제 방향에서 이런 통폐합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사례가 있었는데 네. 그 한 마을이 이제 아이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다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떠나버리니까. 근데 역으로 제주도에는 타지에서 오는 유입 인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그 젊은 부부들이 깨끗한 자연 환경 속에서 자녀들을 어릴 때만이라도 좀 느끼게 자연을 느끼면서 키우고 싶어서 많이 이제 제주도로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들어가는 네. 지역이긴 한데 한 이장님이 자기 지역에 이제 이 젊은이들 어떻게 유치할 수 없을까? 그래서 그 공동주택을 건립을 합니다. 네. 이제 재정적인 지원도 받고 그래서 그 지역에 이주해오는 그 신혼부부들에게는 자녀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무상에 가깝게 그 집을 대여를 하죠. 그렇게 해서 그 마을을 끼고 있는 학교는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다가 그 이제 폐교의 기준이었던 100명을 훨씬 넘어서는 그렇게 되면서 이 부모들은 그 지역의 혜택도 받으면서 학교도 유지가 되고 또 부모들은 그 근처에서 또 일자리까지 찾아서 좀 슬기롭게 이 문제를 극복하는 사례가 실제 제주도에 있기도 했습니다. 금방 제주도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진국의 경우도 지금 저출산 문제로 인구수가 줄고 있는 건 마찬가지일 텐데요. 네. 좀 학교 통폐합 문제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본의 예를 제가 좀 들고 싶은데요. 일본은 그 학교 교육에 대한 접근이 우리나라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냐면 우리는 이제 학교 교육이 학교만의 어떤 책임으로 접근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은 지역 교육력이라고 해서요.
얼마나 학교가 지역과 협력적으로 운영을 하는가. 네. 요즘 부산시에서도 다행복 교육지구라고 해서 마을 교육 공동체와 학교 간의 어떤 만남, 교류, 네. 그렇게 해서 학교가 지역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이 바로 이제 그렇게 지역과 함께 학교를 존속하는 좀 그런 방법으로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무조건 뭐 통폐합이 능사는 아니다. 네. 왜냐하면 아이가 사라지면 그 지역 자체가 이제 사라진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도 살고 아이들도 현대 부모들이 핵가족 사회에서 보살핌을 제대로 못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역 속에서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통폐합 논리보다는 좀 새로운 교육적인 시도로서 이렇게 극복하는 나라가 좀 일본의 대표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본 근데 반면에 핀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의 거점 학교형과 비슷합니다. 부산에서 네.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그래서 거점 학교 500명 정도 규모의 거점 학교에다가 이제 교육적인 자원 이런 것들을 집중 투자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나은 혜택을 골고루 받게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다른 나라들의 경우들을 좀 좋은 사례들을 잘 가져와서 우리나라에도 좀 잘 적용이 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학생 수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좀 감소를 할 테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학교 통폐합은 좀 밟아야 하는 수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도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던 좀 차별 없는 교육이 반드시 좀 동행이 네네.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것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만은 소규모 학교 그리고 마을과 연계하는 학교로 남아줬으면 하고요. 중학교는 조금 지역이 넓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통폐합이 필요하겠지요. 네. 하지만 인성과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초등학교 단계만큼은 소규모 학교를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같이 머리를 맞대서 연구를 하고요. 말교육 공동체와 소통하고 교육지구가 부산시 전체로 확산이 되어서 같이 손잡고 소통하는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그 교사의 입장에서 교육을 경제적인 효율성만 가지고 진단을 하면 이게 교육이 교육일 수 없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한 학급당 인원수가 10명대일 때와 20명, 30명, 뭐 20명, 30명 이렇게 넘어갈 때 무엇이 더 교육적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학생 수가 적을 때 교사의 어떤 교육적 영향력이 더 많이 미칠 수가 있을 거다. 네. 물론 어떤 미래 교육을 위한 선진 기자재라든가 뭐 여러 가지 투자에 따른 뭐 선진 교육 뭐 기자재를 활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재정적인 지원이 이제 학급당 지원에서 학생당 네. 지원으로 이렇게 바뀌니까 소규모 학교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교육적인 시각의 입장에서 통합 소규모 학교를 없애는 것보다는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가지는 강점 네. 예, 그런 것들을 더 살리는 방향에서 사실은 고민을 좀 네.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이번에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을 또 이제 교사 입장에서 네네. 또 학부모 입장에서 네. 내주셨는데요. 어떻게 학부모를 대표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미래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고 스마트 기자재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진정으로 우리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철학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는데요. 이 철학적인 고민은 소규모 학교, 작은 학교에서 시작을 하고 그 처음 단추를 잘 끼워야만이 스마트 기기도 철학이 있는 방법으로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이 아닌 철학적인 고민을 하는 교육의 장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네, 앞으로도 이 학교 통폐합은 좀 장기적으로 밟아야 하는 그런 수순인데요.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이 이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학생들과 또 학부모에게 좀 돌려주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 두 분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